자, 그러면 이제 은행권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요새 뭐 카카오뱅크가 이제 가장 이슈니까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총도 지금 뭐 10위권 안팎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궁금한 게 그냥 은행으로서는 이 정도 평가를 못 받을 텐데 진짜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각을 한번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카카오뱅크는 전 세계 인터넷 은행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요. 가장 손님이 많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모든 걸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으로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은행도 대출은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모바일로 그것도 대출과 수신을 모든 거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라면 굉장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은행이 시장에 론칭을 한 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격과 물건.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대상은 뭐 국내 정도에서 한정될 텐데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뭐 다른 또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단순하게 그냥 은행으로서의 성장성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측면으로의 또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기도 한데요.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출이고요. 그리고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대단히 고객의 흡입력과 확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뭐 대부분 대출 한번 받으시면 뭐 그 은행의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도 이 대출을 통해서 많은 교체 판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출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년 만에 특히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자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제 메이저 은행 수준의 경쟁력을 순증기준 점유율이 뭐 확실히 이제 5대 은행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환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플랫폼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도 이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미 해왔거든요. 이걸 이제 교차 판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 카카오뱅크는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 잠재력을 본다라면 카뱅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죠. 그럼 기존 은행들은 그거를 좀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은행에서 봤던, 신한은행에서 봤던, 카카오뱅크에서 봤던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가격이거든요. 가격만 싸면 되죠. 사실 대출이라는 게 어디서 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냐? 이게 핵심 경쟁력인데 인터넷 은행은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오프라인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싼 금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자금 대출 금리 지금 2%대거든요. 초반. 그러면 시중은행에 거의 보면 한 0.5% 정도가 금리가 낮아요. 그럼 당연히 전자자금 대출 카뱅에 가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금리 경쟁력이면 경쟁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있는 이유는 뭐 매장이라든가 이제 인건비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오프라인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비용들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A팀도 그렇고요. 다양한 비용을 오프라인 은행들은 지불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은행은요. 그거를 아주 싼 비용으로 그렇게 투자한 것들을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인터넷의 가장 큰 혜택이 여기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지원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관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달 비용, 뭐 당연히 비용이 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싼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스나 뭐 K뱅크나 다른 인터넷 은행들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이제 토스는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금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싼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미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좀 시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쪽 나라에서도 이 카뱅 같이 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하고 안착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출을 온라인으로 안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아니 인터넷 은행인데 뭐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리점 계약을 해가지고요. 예. 일종의 이제 모집인 그런 형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대출을 하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미국의 인터넷은행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처럼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은행들이 있었어요. 또 있고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인터넷으로 대출을 하다가 대부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파산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면 예. 이제 리스크가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값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예. 대출이 확장 국면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네요. 예. 이게 오르다 내리다 또 오르다 내리다 그러다 보면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특히 비대면 영업을 한 은행들은 아무래도 그런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많이 파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카뱅의 성장이라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집값의 빠른 오름세 여기하고 딱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뭐 전혀 틀리지 않은 얘기죠. 상당 부분. 예. 예. 그리고 그 대환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여기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이 뭐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금융혁신 얘기했으니까 금융혁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다 잊어버리시고, 예. 이제 그 요즘에 마켓컬리, 쿠팡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그럼 개인의 이제 모든 개인 정보를 내 소비 행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 아시죠? 그런 걸 통해서 다 이제 기업들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기업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다음날 내가 몰라도 월정액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입해 놓으면 예. 알아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내 현관문 앞에 하나씩 다 놓여지는 그런 시대. 예. 그게 멀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 예, 인공지능형 뭐 여러 가지의 그 사업 모델인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단지 소비만 하겠습니까? 모든 형태가 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예. 어떻게 될까요? 한 사업자가 그 어떤 이 시민들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가면서 다 모든 걸 장악하는 예. 소비 행태를 알기 때문에 장악하겠죠. 예. 당연히 그리고 그랬을 때에 소비자에게 제공한 가격은 어떻죠? 오히려 떨어지겠군요. 예, 광고비를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을 반값에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독점인데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도 예. 충분히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예. 그걸 금융이 한번 접목해 볼까요? 자, 그렇죠. 예. 금융.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뒤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가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내가 한 달 뒤에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니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싼 금리를 얘 상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게끔요. 네.
가능하겠는데요? 꼭 그것만 그럴까요? 예. 예,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있죠. 예. 자동차 보험 만기가 지금 한 달 뒤에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알아서 쫙 돌려서 가장 싼 너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가장 싼 보험과 적합한 보험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럼 클릭만 하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은 전체 금융상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메인이라고요. 그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보험도 돌아가게 되고 예. 다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금융상품 플랫폼 사업자는 예. 사실상 완벽하게 금융산업을 지배하고요.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제조업자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격 비교를 해서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가야죠. 더 가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예.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손님이 가서 가격 비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하게 되면은 알아서 나에게 문자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럼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 어느 정도 지금 구체화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환대출 플랫폼부터 시작하자. 예.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생각인 거죠. 어디가 맡을지는 아직은. 근데 이제 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자 플랫폼 회사들은 이것과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금융의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플랫폼 회사들이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이제 붙여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는 거고요. 얘네들 이쪽은 이제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대로만 안착된다라면 굉장한 금융 혁신 이 될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엄청난 이제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그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또 공신력도 있으니까.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거는 얼마든지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마이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도 보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정보를 마이데이터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환대출 플랫폼이 요즘에 약간 뭐 논란이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좀 삐걱거리기로 하는 게 왜 그런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이저 뱅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제조업자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오브댐으로? 원오브댐 제조업자 전락하는 거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죠. 대환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대출 상품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대출 상품을 제공 안 해주겠다고 당연히 해야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경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뉴스 언론사들이 뭐 처음에 뉴스를 제공 안 하는 언론사가 있다가 결국은 다 이제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쇼핑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막 이렇게 뭐 들어간 업체도 있고 뭐 빠진 업체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들어갔거든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금융은 그렇지 않아요. 금융은 또 다른가요? 더군다나 금융은 특성이 좀 있고요. 또 과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금융을 규제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호 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규제와 보호가 같이 제공되는 산업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은 자유 경쟁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겠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직은 좀 뭔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의 미래 가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제 부채 구조 조정 이런 것들에 더 이제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신용대출만 하겠다. 이렇게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예. 조금의 타협안을 내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 거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하지만은 카카오페이는 다른 은행의 이제 계좌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굳이 이 두 회사를 나눌 필요가 있나요?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전혀 카카오 다르고요. 입장에서는. 문제는 전혀 다르고요. 네. 카카오뱅크 은행은 은행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은 원래 1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고요. 아.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그나마 33%를 올려준 거고요. 예. 따라서 여기에 뭐 지배구조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달라진다든지 이러면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 은행은 예. 어차피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은행과 페이를 겸업하는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는 그런 규제를 안 받아요. 아. 은행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 규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예.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합병할 일도 없을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은 지분을 왜 10%라는 규제를 했냐? 이거는 은행은 공공성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금융 기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최근에는 이제 금융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만큼 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는 예. 아무래도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하는 회사들이 공공성을 따지는 회사들과 섞이면 자기네들도 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달리 예. 보셔야 될 거예요. 다른 나라 중에서 좀 우리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금융시장이 있으면은 뭐 미국의 사례를 들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금융이 경직되어 있는, 특히 은행이 경직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더 심화됐죠. 그래서 우리처럼 실시간 자금이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그만 비용도 예. 은행에 가면 다 청구하고요. 그러니까 전산화? 웬만한 은행들은 전산화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보다도 못한 수준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미국에는 4,000개 지금 많이 줄어서 4,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은행에서 계좌 비대면 인터넷 모바일에서 은행과 은행 간 자금 이체 쉽게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대다수의 은행들이. 은행과 A 은행에서 B 은행을 옮기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결국에는 금융이라는 게 혁신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답을 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 또는 사회가 어찌 보면은 이제 은행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요구하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금융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세금 탈루하는 거 못 막도록 예. 시스템적으로 서포트하는 거.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불 이상이면은 현금 거래하면 다 IRS 리포트 하거든요. 집 살 때 예. 기본적으로는 다 IRS에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예. 만든 돈으로 집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업할 수 있는 구조예요. 아, 훨씬 더 까다롭고 정교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은행은 비록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용인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높은 대출금리, 낮은 예금금리 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금융혁신이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해야 돼요. 금융혁신. 예. 도대체 금융혁신이 뭘 말하는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금융혁신이라고 해서 CDO, CDS 이게 다 금융혁신의 상품이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예, 금융위기를 이야기했거든요. 아. 예. 금융혁신이라는 거를 예.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진짜 혜택을 주는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금융혁신의 이제 결과는 뭐냐면 네. 대출 자판기 시대예요. 대출 자판기 시대. 대출 자판기.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자판기에서 하듯이 원하는 거를 그냥 예. 뺄 수 있는. 예. 예. 누구나 마음껏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모든 사회에게 이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사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만약에 부담이 기존에 대출받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출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가계부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대출을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GDP의 200%라면 예.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에는 대략 한 30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소득의 뭐 3배 이상을 지금 부채를 전 국민들이 갖게 된 건데 그 결과는 예. 지금 얘기하신 것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범위 내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거고 누구나 쉽게 대출을 마구마구 쓰다 보니 그 돈 갖고 뭐 했죠? 다 집에 대한 과소비일 수도 있고요. 집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결국에는 그래서 집값이 급등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오른 건 금융적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집의 가치가 오른 거라고요. 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는 미래 세대가 가지든지.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좀 이 금융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가요? 다른 나라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신용대출을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1억, 2억씩 쉽게 대출을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굉장히 그러네요. 저도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대출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융이라는 제가 이제 금융을 오래 해서 금융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좀 뭐 한쪽의 시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의 매크로라든지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라면 어차피 은행의 어떤 그런 도입 취지, 은행법상 왜 은행이 필요하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우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제가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 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런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컨센서스라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아직은 없죠.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온 거고요. 그 가계부채와 부동산 지금 버블 상황을 좀 그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좀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그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정말 잘 설명해 주신 저희 서영수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